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37명 발생했습니다. 1월 초에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소 완만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장소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요. 오늘 화상 인터뷰 시간에는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평택 박예병원의 김병근 원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주요 대응책들 김호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잠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08명, 해외 유입이 28명으로 총 5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가 각각 163명이, 인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수도권에서 3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진주 기도원 관련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에서 5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서 8명, 부산 21명, 대구 17명, 울산에서 7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충북 16명, 전북 11명이 발생했고 강원과 대전, 광주에서 각각 7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과 제주에서 각각 2명,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1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사망자는 25명이 더해지면서 1165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이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600에서 7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더군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다음 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규모가 600명에서 700명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위였고 이번 주 추계치는 0.88로 1 이하가 돼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 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염병 재생산 지수만 가지고 환자 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지역사회 감염 위험과 계절적 요인,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유행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감염 경로 중 조사 중인 비율이 26.2%로 접촉자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숨은 감염원이 존재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한파로 실내 생활이 증가하는 계절인 겨울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정 본부장은 환기가 불충분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환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변경될 경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유행이 지속되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에 한계가 있어 대응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숨은 감염원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로 확대될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방문자 수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방역당국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군요. 이건 큰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각 시도지자체와 방역대책본부는 어제 기준으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837명 가운데 70% 정도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800명대대로 30%에 그쳤는데요. 검사를 받은 800명 가운데 1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5명이 전국 시도지자체의 21개 종교시설을 방문해서 또 다른 감염원이 됐는데 관련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자체들은 BTJ 열방센터 방문 이력이 있는 시민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검사자 169명 중 45명은 검사 예정이며 45명은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사유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착신불과 결번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인원도 79명입니다. 서울시는 미검사자 169명에 대한 조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1월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대구시는 열방센터 방문자 145명 가운데 93명이, 인천에서는 89명 가운데 31명, 경기도는 700여 명 가운데 480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의 고리가 됐는데도 신도들이 방역당국이나 지자체 협조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서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발동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누가 백신을 맞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생활자, 위험도가 중증도 이상인 만성질환자, 그리고 62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최근 5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성인으로 확대했는데 교정시설 수감자를 포함할지를 두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2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어서 무료 접종 계획은 이달 안에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본부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와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부장은 또 우선 접종 대상 규모에 대해서 3,200만에서 3,6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구체적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공개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을 보면 크게 9개 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와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5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 수감자와 직원 등입니다. 다만 현재 개발돼 허가받은 여러 백신 중 가운데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 본부장은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종류의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무료 접종 소식 아마 많은 분들이 반기실 것 같은데 정부가 당초에 무료로 백신 접종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은경 본부장은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울 때 무료 접종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 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 무료 접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면 많은 분께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차적으로 백신을 맞은 뒤 추가 접종이나 재접종을 하는 경우도 무료 접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백신의 효과가 지속기간이나 다른 의학적 이유 등으로 재접종이나 추가 접종이 결정되지 않은 선에서는 무료 접종을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1차 접종군에 한해서만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백신의 구매비와 특수, 보관, 운송비는 정부가 맡고 민간 의료기관이 접종을 할 때 발생하는 접종비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홍역 예방을 위해 개발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나 봅니다. 네, MMR 백신은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혼합 백신이지 않습니까? 예. MMR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면서 백신을 도입하기 전에 우선 접종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교수가 언론 기고에서 풍진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33% 유사해 MMR 백신을 접종하면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도 이 백신이 코로나 백신의 보완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MMR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나 중증도를 낮춘다는 보고가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있지만 임상시험이 이뤄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김호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단계 조정과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업종별로 이제 처방전을 좀 드렸어요. 유튜브로 시청자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그 원칙들이 동의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걸 관리할 행정 능력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회원들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 그걸 일일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예, 다소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행정이나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설을 못 열기 때문에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대원칙, 방역의 대원칙을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업소를 열게 되는데 업소를 열게 될 때는 업소 주인분하고 업소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대원칙이라고 하면 심지어는 감염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방역 대원칙을 지키게 되면 내부 확산은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업소가 이제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나 공무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업소의 주인 플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협조를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확진자가 나중에 확진이 되는 감염자가 오더라도 방역 대원칙을 지키거나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조치를 하게 되면은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예. 공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약간 네. 어떤 이해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원칙을 기반으로 뭐랄까요, 개개인의 그런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생각이 투철하게 돼야 이 저희가 제시한 그런 방역 원칙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혹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상황 관련해 가지고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방역 당국 관계자들 중에도 있고 시민들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억눌러서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억누르지 않으면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전히 이제 수, 목, 금, 토 상황을 봐야 이게 진짜 완전한 진정세를 접어두고 있는 것인지가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진정세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난 연말 연시부터 지금까지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그리고 짧게는 2, 3주 정도 굉장히 억눌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감소 추세라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미검사자,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해요.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 BTJ 열방센터가 사실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기독교 선교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기독교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자칫 내가 BTJ 열방센터를 다녀왔다라는 사실이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알려줄 경우에는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BTJ 열방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도 적극적으로 내가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검사에 응하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지금 익명 검사를 비롯한 여러 네. 가지 형태의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BTJ 열방센터에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BTJ 열방센터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나 혹은 선교 공동체들과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BTJ 열방센터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존 지역사회 교회라던가 교회 공동체 혹은 선교 공동체들과 연결이 되어서 자칫하면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서 근데 이건 사실은 뭐 강제적으로 찾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이나 혹은 본인의 관계자들 중에서 BTJ 열방센터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검사를 꼭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라고 방송에서도 안내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안내를 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는 음모다. 그리고 진단검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여러 가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BTJ 열방센터 같은 이런 것이 정통 종교와는 약간 결이 달라 보입니다. 우선 하나는. 거기에다가 요즘에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설교를 하셨던 분의 동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백신을 맞지 마라. 백신을 맞게 되면은 네.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아주 비과학적으로 심지어는 뭐 과학이라고 할 것 없는 비상식 수준의 그런 설교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종교라고 하는 거는 보통과는 달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투철한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와 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느냐,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기타의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BTS 열방센터가 네. 추구하는 종교를 금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BTJ. 다만 BTJ, 예, BTS 죄송합니다. BTJ 열방센터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협조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든지 더 어려운 말로 종교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종교가 절대로 일반 사람과 유리되어서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이게 올바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아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게 가로 세로로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TJ 열방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모임에 가셨던 예배에 가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70% 정도가 검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에 상관없이 그 모임 자체가 계속 감염 확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를 좀 권고해 드립니다. 종교적 신념은 종교적 신념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방역은 철저히 또 방역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성적으로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정부는 병상을 확충해서 의료체계 여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말기 폐암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병실이 없어서 자택 대기를 하다가 지금은 병실을 배정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병실 배정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병실 대기는 없다. 그리고 충분히 중환자실 병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상황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병실 배정을 빨리 받지 못해서 하루 이틀 정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대기하고 있는 수요 중에서 이제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혹은 또 상태가 이제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치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본인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하루 이틀 정도를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가 늦어져 가지고 이 통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병상을 전체적으로 숫자만 보고 있는 방역 당국의 이 시각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현장에서의 현실 사이에서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괴리는 있지만 한창 힘들었던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그렇죠. 상황이 네네. 나은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아마 이런 분들 때문에 병상 사태가 좀 빨리 수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신청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택의 박예병원인데요. 지난 12월 24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첫 진료가 시작되고 이제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 박예병원의 김병근 원장님을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모범이 되는 사례여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뻐했었는데요. 12월 24일부터 확진자 치료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2월 24일 저희가 병상을 140개를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의 모토는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 병상을 애타게 찾던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입원 환자가 증가해서 현재는 약 104명 정도의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하고 계시고요. 그중에는 중증 환자, 또 요양병원에서 오신 와상 환자, 또 재활원에서 오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들에서 수용하기 좀 난감하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수용하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난 12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실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체감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어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요양병원 또 요양원 등에서 집단 발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미리 다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의료 인력만 가지고 저희가 환자들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은 주로 요양보호사나 또는 간병사들이 환자를 케어하는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또 협업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수본하고 긴급하게 협의해서 요양보호사 외에도 일반 간병인들도 저희가 모집해서 간병사로 활용을 할 때 그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빠르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사를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환자 진료하는데 간호사들, 의료진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네, 협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군요. 현장 의료진 네. 부족 소식에 박예병원으로 파견을 나오는 의료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중수본에서 모집한 간호사들이 대다수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집한 간호사들 그리고 파견된 의료인들, 의사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120명 정도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환자를 돌보는 데 일을 하고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부산,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신 의료인들 또 간호사들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또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는데요. 최일선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년 넘게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의료진들, 국민들 모두 지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진들이 힘을 내야 치료에 완결을 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 방어선이 회복이 되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의료진들 특히 방호복을 입고 2시간 이상 현장에서 뛰는 우리 간호사들께서 정말 마지막 힘을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전에 우리 2월, 3월에 대구에서 대량 발생하던 그 시절에는 기업이고 개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와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유문품을 보내고 격려의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 피곤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막바지니까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보급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선순환돼서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또 지인들과 가볍게 만나는 모임들이
일상으로 다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올해는 반드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저희 의료진들 열심히 해서 단 한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예병원의 김병근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다는 한 말씀으로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결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이제 통째로 비우고 계신 분들을 다 통째로 비우고 완전히 전담 병원화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민간 병원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뭐 굉장히 귀감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려움이 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고령의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이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미처 생각 못 하셨다 예. 그러잖아요.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도 부족했는데 돌봄도 없어서 급히 이제 사람을 충원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계셨을 것 같은데도 이런 일들을 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귀감도 되고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강 기자님은 박수를 쳐드리면서도 예. 다른 한편으로 이런 미담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지만은 난리가 났을 때 정규군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으면은 굳이 시민들이 의병으로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병들이 자꾸 난리가 나면은 막 나타나는데 이 박예병원도 그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좀 본보기 삼아서 평소에 좀 준비를 잘해서 네. 이렇게 박예병원 같은 의병이 나서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구 제한 조치 가운데 모임을 금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데 이 연구 결과에 두 분 이의는 없으신가요? 저는 약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이제 스위스 쥐리 연방공대 연구진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효과는 실제로 전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에서부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소규모 모임 그러니까 5명 미만으로만 모여라. 지금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제 스위스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규모 모임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캠페인을 하기를 그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올 연말부터 우리가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 일상이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외부 사람들을 안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마스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데 추가할 것 이것은 방금 이 소모임을 못하는 것 플러스 네. 마스크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훨씬 배가 되면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스위스나 유럽 쪽은 마스크를 좀 즐겨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스위스가 이제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어가지고 지금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는데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스위스 연구진이 내놓은 자료인데요. 저는 마스크 부분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걸 염두에 두고서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는 방역 상황이 엉망인 나라에서 지금 통신자료 15억 건 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코로나 확산 방지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는 취식이 불가피한 식당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데 식당 영업을 중단하면 당연히 식당의 문을 닫으면 식당을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줄어드는 데도 효과가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연구진은 휴교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요? 휴교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학생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들도 동선을 조종하기 때문에 네네. 때문에 이게 단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효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어드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휴교도 거리두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 연구진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연구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뭐 마스크는 워낙 잘 네. 쓰시고 또 거리두기도 요새는 철저하게 지켜주시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에요. 다음 달 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지난달 정세균 총리는 일반인은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여러 가지 참모들과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하고 의논을 하고 또 한 다음에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사실은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제 그걸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렇게 전 국민 무료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백신 접종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약간의 그런 강제 효과 같은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맞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그리고 또 영국은 노인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50세에서 64세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콕 이 연령대를 찝어서 한 데는 또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백신이 도입되는 순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아마 첫 접종일 것 같은데 이게 1,0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 그런데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일 때 62세 이상이 되는 무료 접종 해당되는 분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1,100만 명 그 수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온전히 이분들한테만 쓰더라도 다 못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먼저는 1순위가 의료 종사자, 그다음에 거의 같은 1순위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생활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 이렇게 하면 이게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도입 순서, 그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첫 도입부는 의료 종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마치고 거기에서 일부 남는 물량이나 그다음에 추가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그 모더나 백신을 가지고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그 이외에 이제 좀 필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하는 분이나 또는 대민 접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물량에 맞춰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1순위는 의료진하고 요양원, 요양병원 계신 분 이런 순서로 해서 물량에 맞춰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50에서 64세 이제 이상이 이제 우선적인 접종 대상자 중에 한 군으로 이제 고려가 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비해서는 이분들이 위험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50대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1명이 산소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50대 미만과 비교했을 때는 50세에서 64세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의료 체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세대라는 것도 고려가 되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또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활동이 굉장히 많고 또 이분들이 접촉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보호하는데도 또 이분들이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확인을 해서 50에서 64세 정도도 한 7순위 정도로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설 교수님은 여기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거죠? 저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호주나 대만은 백신을 확보해 놨는데도 아직 접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참 이제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사실은 설 교수님과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을 잘해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해 놓고서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백신 접종하는 동향을 확인을 하면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확인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 네, 설 예. 교수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거기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서 투여를 하더라도 수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안 맞겠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지금 환자도 없는데 백신 접종을 하게 되어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접종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겨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지금보다는 그때 맞춰서 여러 일정을 맞춰서 한꺼번에 투여를 해서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집단 면역이 가능한 형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 때문에 아마 그런 나라들이 지금 좀 네네. 반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죠. 궁금하신 분들 TBS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TBS